일반 적금에 비해서는 2배에서 8배 정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 지금 적금금리가 2%대인데 적금만 해도 한 16% 정도 기대할 수가 있고 청년형 IS 같은 경우도 또한 1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실제로는 적금 대비 대박이다. 2026년 ISA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ISA 계좌는 비과세 통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생산적 금융 ISA라고 해서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ISA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대상이 좀 다른데요. 기존의 ISA 같은 경우에는 예금, 주식, ETF, 펀드 다 가능했죠.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ISA 같은 경우 2026년에 출시되는 신규 ISA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내 ETF만 가능하고요. 외국 주식이나 외국 ETF는 투자가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제한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SA 같은 경우에는 청년형 ISA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세대에 따라서 청년형 ISA 그리고 국민성장 ISA로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ISA 같은 경우 좀 더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점이 달라졌고요. 납입 한도가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총 1억 원이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좀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 원, 그 다음에 우대형은 4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직 입법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대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ISA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절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6년 새로 도입되는 청년형 ISA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청년은 ISA 계좌는요, 가입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7,500만 원 이하. 대부분의 청년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나이는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만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만으로 34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 청년형 ISA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민성장 ISA라 해서 그것은 가입할 수 있지만은 청년형 ISA는 나이 조건을 지켜야 된다. 그런 점들이 좀 달라진 거고요.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비과세 되잖아요. 비과세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는 9.9%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15.4로 하는데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9.9% 이자만 내는 세금만 내도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공제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도 되면서 소득공제도 되는 그런 상품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도 되고 분리과세도 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좀 제한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제한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또 출시되는 청년 미래적금이 있거든요. 청년 미래적금도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 미래적금이 있고 또 국민성장 ISA가 있는데 이것과 중복해서 청년 ISA 계좌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ISA 그 다음에 청년 미래적금 국민성장 ISA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모두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전부 다 주지를 못하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ISA 계좌에 만약에 선택해서 어떤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났다 그러면 절세 혜택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배당 소득에 한 17%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품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제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그 절세 효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급여가 적으냐 좀 많으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요 청년형 IS 계좌하고 청년 미래적금하고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가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제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형 ISA 계좌는요 청년형 ISA 계좌나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 모두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급여 수준이 좀 다르죠. 급여가 청년형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하,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청년인데 만약에 급여가 6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청년 미래적금은 일단 가입 못하겠죠.
그러니까 청년 ISA만 가능하고요. 주요 혜택을 보면은 청년형 ISA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 분류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과세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ISA, 청년형 ISA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만 비과세인데,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비과세다. 금융소득에도 아예 다 비과세니까 그런 점들이 좋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6 또는 12%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죠. 내가 낸 돈 외에 6%, 12%를 더 주니까 이것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혜택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익률 면에서 보면은 청년 ISA 계좌는 뭐 ETF나 펀드 같은 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돈을 다 합하면 최대 연 16.9%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청년형 ISA 같은 경우에는 청년 미래적금처럼 적금이 아니라 투자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이나 펀드나 ETF 같은 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20%, 30%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처럼 막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막 50%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형 IS를 택하느냐 아니면 청년 미래적금을 택하느냐는 사실은 투자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고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다 그랬을 때는 청년형 ISA 계좌에서 펀드나 ETF 또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고, 나는 투자에 대해서 젬병이다. 나는 그냥 적금보다 훨씬 그 수익률이 높은 청년 미래적금이 낫겠다. 나는 깨지는 거 싫다. 무조건 나는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과 높은 이자를 합해서 한 16.9% 정도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정 성향의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청년 미래적금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표 대박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 적금에 비해서는 2배에서 8배 정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 지금 적금금리가 2%대인데 지금 청년 미래적금만 해도 한 16 정도 기대할 수가 있고, 청년 IS 같은 경우도 비과세 효과를 하면 그것도 한 10% 이상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실제로는 적금 대비 대박이다 뭐 그렇게 하지, 실제로 뭐 수배 뭐 100% 200% 난다는 그런 소리는 아니죠. 요즘에 대박 통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할 때 벌써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하시더라고요. 2026년 새로 도입되는 국민성장 ISA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2026년에 새롭게 나오는 ISA가 두 가지 종류라 했죠. 청년형 ISA 그리고 국민성장 ISA입니다. 근데 청년형 ISA는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다른 분들, 저처럼 34세가 넘는 사람들은 그럼 혜택이 없느냐? 그런 분들은 국민성장 ISA라는 계좌를 만들면은 유사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청년도 가능하고요. 청년이 아닌 노년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가능한 국민 절세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제 혜택은 일반적인 ISA 계좌의 세제 혜택하고 똑같습니다. 일정액에 대해서 비과세해주고, 비과세하는데 초과분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그리고 손익통산이라고 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 여러 가지 상품을 담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개의 상품을 담았는데 한 개는 1,000만 원 이익이 나고 한 개는 600만 원 손해가 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익 난 거에 대해서 15.4% 과세하기 때문에 154만 원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이라 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익 낸 거, 그다음 손해 난 거 600만 원 감안하면 실제로 이익 난 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비과세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니까 비과세 빼고 나면은 실제로 내는 세금은 한 19만 원 정도 또는 제로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통산 효과 때문에 ISA 계좌가 손해가 난 계좌가 있을 때 세제 혜택을 되게 많이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성장 ISA 계좌는 기존의 ISA 계좌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SA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거 계속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2026년에 나오는 신규 국민성장 ISA 계좌 또 만들어서 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점들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성장 펀드, BDC 등과 같은 신상품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이번 새 정부가 그 성장형 금융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굉장히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금융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상품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DBC입니다. DBC는 기업성장펀드인데 어떻게 다르는지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는요, 정책금융펀드고 BDC, 기업성장펀드는 일반 금융기관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장공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책, 국가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BDC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건데 국가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고 일반 금융사,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다. 그래서 상장돼서 거래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투자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전략사업, 예를 들자면 반도체라든지 그 바이오라든지 AI 이런 산업들이 사실 성장 산업이죠. 이런 데 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DC는 좀 더 공격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넥스 주식이라든지 코스닥 중에서 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손해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실 20%까지는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만약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했는데 만약에 20%가 손해가 났다. 그 펀드가 손해가 났다. 그럼 손해 20%만큼은 국가가 떠안아 줍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20%가 깨져도 내 원금은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DC 같은 경우, 기업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10% 이상 반드시 넣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용사가 1% 이상은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DBC 펀드가 만약에 1,000억짜리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운용사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운용사 입장에서 자기 돈이 안 깨지려면 운용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운용사 의무 출자 그런 규제를 둔 그런 펀드들은 잘 안 깨집니다. 운용사 자기 돈도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9.9%로 분리과세하고 소득공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민성장펀드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DC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9.9% 하는데 소득공제가 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개의 새로운 상품을 얘기했거든요. 청년형 ISA, 국민성장 ISA,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기업성장펀드. 여기서 딱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다 절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를 실제로 똑같은 비교 수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투자금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배당소득이 3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청년형 ISA 같은 경우에는 절세액이 한 76만 원 정도 됐고요. 국민성장 ISA는 46만 원. 국민성장펀드는 137만 원이나 됐습니다. 기업성장펀드는 한 17만 원. 그러니까 세제 봤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국민성장펀드다.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실은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건 아니니까 반드시 국민성장펀드가 제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절세와 관련된 것으로 봤을 때는 국민성장펀드가 가장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원금 보장 상품이 나왔다는데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증권사 상품에는 원금 보장 상품이란 게 없죠. 원금 보장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만 원금 보장해주지 증권회사에서 파는 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 상품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달에 증권사에서도 원금 보장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IMA입니다. IMA. 보통 종합투자계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하는데 IMA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증권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다시 나눠주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예금하고 펀드하고 결합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금처럼 원금 보장해주고요. 펀드처럼 실적배당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 한 2, 3% 정도 확정금리 주잖아요. IMA는 목표 수익이 보통 한 4%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처럼 원금 보장해주면서 수익은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IM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도 작년 12월 달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IMA 1호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만에 1조가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기 마감됐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IMA 1호 같은 경우도 3일 만에 5천억 이상 모이면서 조기 마감했습니다. 왜 이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원금 보장된다는 거. 사실 증권회사 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원금 보장된다는 점. 그래서 예금하던 사람들이 이제 증권회사에서도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나왔구나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유인을 줬고, 그리고 예금보다는 2배, 3배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다는 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상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투자자가 이제 IMA 증권사가 지금 현재는 미래에셋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 두 증권사만 됩니다. 모든 증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증권사만 되는데, 이 IMA를 판매하고 운용하려면은 증권사가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는 8조 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8조 원 이상 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세 개 증권사만 가능하고요. 왜 세 개 증권사만 가능하게 했느냐? 이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은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그만큼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적은 회사는 물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이 큰 회사, 그런 회사만 이 IMA를 운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호는 하여튼 굉장히 히트 쳤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금년 초에 또 2호가 또 나올 겁니다. 2호가 나올 텐데 2호는 지금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호, 2호, 3호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IMA 증권사가 그럼 우리의 돈을 받아서 어떻게 운용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기업금융에 투자한다 했잖아요. 기업금융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 이 고객들한테 모은 돈을 가지고 100억을 빌려주면서 연 6%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수익 6%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회사채, 일반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회사채를 발행하죠. 그럼 회사채 7%짜리 회사채를 사주면은 또 7%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고, 그러면 또 7%를 또 이익을 내서 또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고, 또 IB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인수합병 자금을 빌려줄 때,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네 인수하고 나서 8%로 갚아. 그러면 8% 정도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기업금융과 관련된 데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실적, 수익을 다시 고객한테 돌려주는 형태의 그런 상품이 IMA다. 가장 좋은 점은 원금 보장된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예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기준으로 해서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주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증권사 IMA는 일단 금액 제한은 없고요. 증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줍니다. 조금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예금보험사는 국가에서 인증된 그런 기관이고, 증권회사는 사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은 증권사가 은행의 정기예금 원금 보장보다는 조금 약하다. 왜냐하면 증권사도 부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도날 확률보다는 증권사가 부도날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본 제일 많은 증권사 세 군데 정도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 면에서 예금 같은 경우는 한 2%, 3% 정도 확정금리 주지만 IMA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8%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은행 예금보다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조금 불편한 점은 예금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에도 큰 불이익이 없는데, 이 증권사 I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중도 해지는 일단 원칙적으로 못 하고요. 만기까지는 못 하게 돼 있고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막 5%, 10% 높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중도 해지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 보수가 없는 반면에 IMA 같은 경우 운용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다가 뭐 0.2%, 뭐 0.3% 이렇게 운용 보수를 내야 된다. 그리고 수익이 많으면은 성과 보수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이건 4% 정도의 기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갑니다 했는데 6% 수익을 냈다. 그럼 2%더 나은 거잖아요. 2%더 나은 거에 대해서 성과 보수 한 20%, 30%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품 내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그럴 수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상품 나왔을 때 이제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는데, 어쨌든 성과 보수도 내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수익이 더 나서 성과 보수 좀 더 내는 거, 그거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수익이 안 나면서 성과 보수 내는 거야 뭐 불편한 점이지만은, 수익이 더 나서 생각보다 목표한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나서 성과 보수 일정 부분 더 떼는 거야 큰 뭐 불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욱입니다. 저는 송영욱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한 2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 관리, 은퇴 관리, 그다음 투자 재테크 관련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책 쓰고 강의하는 일이 대부분의 일이고요. 저도 퇴직을 해서 저 자신의 자산 관리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아주 알짜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영욱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영욱 TV에서 2026년 전자책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요, 2026년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꼭 담아야 할 투자 상품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중간에 만화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자책 받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송영욱 TV 구독하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책 신청, syook123 다음.net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전자책 신청한다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 이메일로 제가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 굉장히 격변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2020년 굉장히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